여러분, 제 이름은 김경자입니다. 올해 71살이 됐어요. 새 아들을 키워낸 엄마로서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막내 아들 대규와의 일을 중심으로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또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시골 안악으로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웠죠. 큰아들 대철, 둘째 대호, 그리고 막내 대규. 세 아이 모두 귀하디 귀한 아들들이었어요. 하늘이 준 선물 같았죠. 큰아들과 둘째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실했어요. 그 애들 키우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내 대규는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죠. 그래도 막내라 더 예뻐했어요. 너무 예뻐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자랐고 큰아들과 둘째는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도 얻었어요. 결혼도 하고 손주들도 안겼죠. 그런데 막내 대규는 그 아이 얘기를 하자면 한숨부터 나와요. 대규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는 공부가 싫어. 일찍 돈을 벌어서 효도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다른 애들은 다 대학 가는데 우리 막내만 안 간다고 생각하니 서러워서 며칠을 울었어요. 하지만 대규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너의 선택을 믿는다. 그렇게 말해줬죠. 그때만 해도 대규가 열심히 살 거라고 믿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식당에서 서빙을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꽤 받는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대규가 집에 와서는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왜? 무슨 일 있었니? 그냥 적성에 안 맞아서요. 다른 일 알아볼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대규의 불안정한 생활이 시작된 게. 한 달은 식당에서 일하고 또 한 달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을 옮기는 게 옷 갈아입는 것만큼이나 쉬워 보였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젊으니까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대규가 25살 때였어요. 어느 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엄마, 나 사업할 거야.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었죠. 무슨 사업인데? 친구랑 같이 치킨집 차릴 거야. 대박 날 거야, 믿어봐.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대로 해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도와줬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저희 형편에는 꽤 큰 돈이었죠. 결과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2달도 안 돼서 가게는 문을 닫았어요. 대규는 친구와 싸우고 돈은 다 날리고 그때부터 대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엄마, 이번만 좀 도와줘. 꼭 갚을게. 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대박 날 수 있어. 그때 다 갚을게.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대규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당장 50만 원만 보내줘. 친구가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비가 없대. 당시에는 정말 그런 줄 알고 바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돈으로 노름을 했다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해.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대규를 믿으려 했죠. 하지만 대규는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대규가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좋은 사업 아이템 찾았어. 이거 하면 대박 날 거야. 3천만 원만 투자해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3천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니? 그랬더니 대규가 하는 말이 지금은 자세히 말 못해. 비밀이야. 근데 진짜 대박이야. 엄마, 나 믿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됐나 싶어서요. 대규야, 엄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구하니?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엄마가 어떻게 믿겠니?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대규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날 믿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난 이제 가족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몇 달 뒤에 대규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제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대규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도와주고 방도 얻어줬어요. 한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대규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주말에는 산책도 같이 가고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어느 날 대규가 또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연애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주고 싶어. 300만 원만 빌려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규야, 그렇게 비싼 선물을 어떻게 사줘? 너의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걸로 사주렴. 그랬더니 대규가 화를 내면서 엄마는 내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다고.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대규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밤늦게 들어오고 돈 달라고 조르고. 그때 저는 정말 지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된 걸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대규와의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들어 대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깜짝 놀랐죠. 여보세요, 대규야?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돼?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대규가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그것도 자기가 번 돈으로?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좋지. 엄마 언제든 시간 돼. 약속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죠. 뭘 입고 가야 할지,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치 소녀처럼 설레더라고요. 아들과의 저녁 식사가 그렇게 기대될 줄이야. 약속 시간이 되어 대규를 만났어요. 대규는 여전히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 나왔더라고요. 티셔츠에 반바지, 슬리퍼를 신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조금 마음이 쓰였지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즐겁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엄마 이쪽으로 가. 내가 아는 맛있는 집이 있어. 대규를 따라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대규의 손을 잡고 걸었던 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대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걸 보니 아직 희망이 있구나 싶었어요.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동네 순두부찌개 집이었어요. 허름한 외관에 조금 놀랐지만 대규가 좋아하는 곳이니 맛있겠지 생각했죠. 엄마 여기 진짜 맛있어. 내가 자주 와. 가게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대규가 메뉴판을 들더니 엄마 내가 주문할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들이 추천하는 걸로 시켜줘 라고 했죠. 그러자 대규가 종업원에게 주문을 했어요. 순두부찌개 2개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대규야, 정말 맛있구나. 엄마한테 이런 맛있는 걸 사주다니 고마워. 대규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맛있지? 저도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분 좋은 곳을 나와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니. 그동안 대규의 마음을 몰라줬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식사를 하면서 대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들은 잘 만나는지. 오랜만에 대규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정말 좋더라고요. 엄마 사실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요. 대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규의 말을 기다렸죠. 저도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뭘 하고 싶은데? 대규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 창업?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직 구체적인 건 없어.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규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니 좋긴 한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창업은 쉽지 않아. 돈도 많이 들고 실패할 위험도 크고 충분히 준비해야 해. 저번에도 말아먹었잖아. 대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아, 엄마.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려고. 돈도 모으고 공부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대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었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규를 믿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었죠.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열심히 해봐. 대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가는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두부찌개 가격이 8,000원이더라고요. 둘이서 16,000원.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규가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나 봐요. 좀 더 근사한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그래도 대규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웃음을 지었어요. 대규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저녁이었으니까요. 가게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대규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응, 뭔데? 혹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1,000만 원이라고? 방금 전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돈도 모으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소리람? 1,000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한데? 대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아까 말했잖아, 창업하고 싶다고. 그 초기 자금으로 필요해. 순간 현실감이 없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순두부찌개 2그릇 사 먹고 나와 놓고 이제 와서 1,000만 원을 달라고. 이게 말이 되나요? 대규야, 방금 전에 너가 한 말 기억나? 돈도 모으고 공부도 하면서 준비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1,000만 원이라니. 그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대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엄마, 나 정말 이번에는 진지해. 내가 알아본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대규야, 그게 무슨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러자 대규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날 못 믿는 거야. 나도 이제 30이 넘었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래, 너가 30이 넘었으니 너 인생 너가 책임져야지. 그런데 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 대규의 얼굴이 순간 벌개졌어요. 엄마, 나는 빌려달라고 한 거야, 갚을 거라고. 대규야, 너 지금까지 엄마한테 빌린 돈 갚은 적 있니? 한 번이라도? 그 말에 대규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대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날 못 믿는 거야. 난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고. 근데 엄마는 나한테 기회조차 주지 않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대규야,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대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됐어. 엄마는 날 영원히 못 믿을 거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소리치고는 대규가 뛰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대규의 어릴 적 모습, 학창 시절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대규 생각만 났죠. 우리 아들이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내가 너무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또 실수를 했네. 엄마 마음 많이 아팠지? 정말 미안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다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대규의 문자만 보고 또 보고 했어요.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죠. 결국 저녁이 되어서야 답장을 보냈어요. 대규야, 엄마도 미안해.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까? 곧바로 대규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응, 엄마. 내일 저녁에 갈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은 대규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저녁 약속한 대로 대규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대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대규를 안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도 미안해. 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규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내가 거짓말했어. 창업 같은 건 없어. 그냥 빚이 있어서.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죠. 얼마나 되는데? 500만 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가라. 꼴도 보기 싫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대규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도 보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엄마, 대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가라고 했지. 더 이상 볼 일 없어. 대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개를 돌린 채로 있었죠. 결국 대규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로 대규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처음 며칠은 대규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읽지 않았죠. 점점 연락도 뜸해졌고 결국에는 완전히 끊겼어요. 다른 아들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걱정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큰아들 대철이가 찾아와서 말했죠. 엄마, 대규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철아, 엄마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너도 알잖아. 이제는 정말 지쳤어. 둘째 대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강했죠. 더 이상 대규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들은 조금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죠. 어머니,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이제는 좀 쉬세요. 큰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대규 걱정이 됐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어디서 자고 있는지. 그래도 낮에는 단호하게 굴었죠. 이제 다 큰 어른이니까 알아서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어떤 이웃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죠. 경자 씨, 잘하셨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끝까지 책임질 순 없어요. 대규 씨도 이제 정신 차리겠죠? 하지만 또 다른 이웃은 걱정스러워 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지키려 노력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대규에 대한 소식이 조금씩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대규를 길거리에서 봤다더라. 어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더라.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어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를 회상했어요. 대규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죠. 그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3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분만실에서 대규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셋째라 더 귀여웠나 봐요. 남편과 함께 대규를 안고 행복해하던 그 순간이 눈에 선해요. 대규의 작은 손가락을 잡았을 때 그 따뜻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 막내 봐. 너무 귀여워. 남편은 활짝 웃으며 대규를 안았어요.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러게. 우리 막내는 특별할 것 같아. 꼭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대규가 특별한 아이가 될 거라고,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요. 첫째와 둘째를 키우면서 쌓은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대규가 자라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죠. 선생님께서 자주 불러 대규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은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자주 싸웠죠.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도 저희는 대규를 감싸줬어요. 아직 어리니까 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남편이 대규를 혼내려 할 때마다 제가 말렸어요. 여보, 애가 상처받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규의 머리를 쓰다듬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대규에게 너무 관대했던 거죠. 다른 아이들에게는 엄격했으면서 대규에게만 너무 너그러웠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대규는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희는 대규를 믿었어요.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어.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돼.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수업을 빼먹고 PC방에 가고 용돈을 달라고 조르면서 나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규를 감싸줬어요. 다른 아이들은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대규는 겨우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에는 더 그랬어요. 대규가 아버지를 그리워할까봐 더 많이 감싸줬죠. 대규가 잘못을 해도 눈 감아줬고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뭐라 하지 않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주머니를 털어줬죠. 한 번은 대규가 술에 취해 들어와 집안 물건을 부쉈어요. 그때도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대규를 안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많이 힘들구나.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대규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으면 언젠가는 바른 길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대규를 망치는 길이었네요. 다른 아이들은 자립심을 키우고 사회에 적응해 나갈 때 대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책임감도 없고 자기 통제력도 없고 그게 다 제 잘못이었어요. 대규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누군가였는데 말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대규를 특별 취급한 것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셋째라서 막내라서 더 귀하게 여겼죠. 그게 대규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나 봐요. 형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지나친 특혜로 인해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대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기도 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자 대규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에 어디서 자고 있을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지.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대규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있는 제가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추위에 떨고 있진 않을까? 결국 저는 대규를 찾아 나섰어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가 일했던 가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죠. 하지만 아무도 대규의 소재를 알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대규 씨는 몇 달 전에 그만뒀어요. 대규요? 그 친구 한 달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안 나왔어요. 그런 대답만 들었어요. 점점 더 불안해졌죠. 가게 주인들의 표정을 보면 대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듯 했어요. 몇몇은 대규가 일하는 동안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길거리를 헤매면서 대규와 닮은 사람만 보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멀리서 대규처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뛰어가기도 했죠.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실망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경찰서에도 갔어요. 하지만 그들도 도움을 줄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성인이 된 아들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저희가 나서기는 어려워요. 경찰관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대규의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녔어요. 한 명 한 명 찾아가 대규의 소식을 물었죠. 그들도 대규의 소식을 모른다고 했어요. 어떤 친구는 대규가 빚을 지고 도망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대규가 나쁜 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했고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줌마, 저희도 대규 걱정돼요. 연락이 왔다면 꼭 알려드렸을 거예요.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대규가 이렇게 혼자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친구들조차 대규를 걱정하고 있다니. 대규야,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꼭 찾을게. 찾는 과정에서 실망도 많이 했어요. 어떤 이는 대규를 봤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대규가 나쁜 일에 휘말렸다며 겁을 주기도 했죠. 한 번은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대규의 위치를 알고 있다며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대규를 찾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만났죠. 하지만 그건 사기였어요. 돈만 뜯어가고 대규의 소식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죠. 그때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대규를 찾으러 나갔어요. 추운 날씨에 몸은 힘들었지만 대규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대규의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말해 주었죠. 아, 대규요. 며칠 전에 봤어요. 많이 야위어 보이던데 근처 공원에서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공원에서 자고 있다니.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대규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공원으로 향했어요. 추운 날씨에 온몸이 떨렸지만 대규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원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하지만 대규는 보이지 않았어요. 벤치마다 나무 밑마다 찾아봤지만 대규의 모습은 없었죠.
한밤중까지 공원을 헤매다 결국 지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도 매일 밤 공원에 갔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면 대규를 찾아 나섰죠.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눈이 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대규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대규를 찾는 동안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어요. 큰아들 대철이는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곤 했죠. 엄마, 이번엔 제주도에서 온 귤이에요. 달고 맛있대요. 대철이의 그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때로는 대철이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청소를 하고 형광등을 갈아주고. 그럴 때마다 대규를 찾는 일로 지친 제 마음이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작은아들 대호도 자주 들렀어요. 대호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됐죠. 엄마, 제가 엄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끓인 대호의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문득 대규 생각이 나 눈물이 났어요. 대호는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죠. 손주들이 와서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제 마음의 어둠을 조금씩 밝혀주는 것 같았죠. 할머니, 우리 삼촌은 언제 와요? 손주들이 그렇게 물을 떼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곧 올 거야. 삼촌이 지금 멀리 여행 갔거든.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손주들 앞에서는 강한 할머니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가족 모임 때마다 대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다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를 지울 수 없었죠. 식탁에 대규가 좋아하던 반찬이 올라올 때면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엄마, 된장찌개 맛있어요. 근데 대규가 여기 있었으면 더 좋아했을 텐데. 큰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모두가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곤 했어요. 그 순간의 무거운 침묵이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단호해야 하는 걸까요? 쉬운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대규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 밤마다 이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때로는 다른 아들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엄마, 대규도 우리 가족이에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대철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대호는 조금 다른 의견이었죠. 엄마, 대규가 정말 변하지 않으면 어쩌죠?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두 아들의 상반된 의견 속에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손주가 저에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거기에는 대규도 포함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삼촌도 여기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가족은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가족의 역할이라는 걸요. 그 후로 저는 대규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단호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되 동시에 변화할 기회를 주기로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품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보러 나갔어요.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 대규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대규일까?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많이 야위고 초라해 보였지만 분명 우리 대규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는 우리 대규였어요. 대규야. 제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대규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잠시 도망갈까 고민하는 것 같더니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 모습이 마치 다친 짐승 같아 보여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대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대규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의 상처와 걱정,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지냈니? 겨우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대규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그럭저럭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초라해져 있다니.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기도 했죠. 그동안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네, 가끔은 굶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만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굶고 있다니. 엄마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대규의 거짓말에 속았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대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제는 정말 변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규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었죠. 몇 번이나 이런 약속을 들었고 또 몇 번이나 실망했었는지. 그래, 열심히 살아보렴.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제 말에 대규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대규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대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대규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대규를 그냥 보내버린 게 맞았을까? 아니면 당장 데리고 왔어야 했을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대규가 정말 변하고 싶어 한다는 희망,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 만남 이후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대규에 대한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으로는 대규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자 씨, 댁의 아들, 요즘 공사장에서 일한다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대요.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 대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규 군이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술도 끊고 돈도 모으고 있대요.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변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는 않았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어요. 대규가 정말로 변화했는지 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대규가 직접 찾아왔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더라고요. 문을 열고 대규를 마주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대규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규를 바라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죠.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규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엄마, 저 정말 변했어요. 지금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돈도 조금씩 모으고 있고.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왔어요. 대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죠.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대규야, 엄마가 너무 힘들었단다. 너가 얼마나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알아?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대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네, 알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순간 저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졌어요. 대규를 꼭 안아주었죠.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 엄마도 미안해. 너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우리는 한동안 껴안고 울었어요. 그동안의 아픔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마당에 서서 울고 있는 우리를 이웃들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대규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대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죠. 대규는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엄마 된장찌개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대규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노숙도 해보고 구걸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대규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가족의 소중함, 정직하게 사는 삶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대요. 엄마,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대규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그날 이후로 대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사장으로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니 점점 적응해 가더라고요. 엄마, 일이 힘들긴 한데 보람 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던지. 우리 아들이 이제야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엄마, 제가 이번에 검정고시 합격하면 나중에 전문대라도 가보려고요. 늦었지만 공부도 해보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아들이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아가는 것 같아 기뻤어요. 대규는 또한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대신 운동을 시작했죠.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틈틈이 팔굽혀펴기도 한대요. 술에 절어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 운동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술 마시던 시간에 운동하니까 정말 좋아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형들과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있어요. 형들도 동생의 변화를 기뻐하며 응원해주고 있죠. 엄마, 형들이랑 다음 주에 낚시 가기로 했어요. 제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아 행복해요.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대규가 완전히 안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아준다면 언젠가는 꼭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 가족이 겪은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규도 그 고난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고, 저 또한 부모로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식을 키우는 일에 정답은 없어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며 사랑으로 키워내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대규에게 너무 관대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엄격해졌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을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제 길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대규가 방황할 때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결국 대규가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도 있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과감하게 끊어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니까요. 제가 대규를 내보냈을 때 그게 대규에게는 충격이 되어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힘들고 아플 수 있지만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도 대규의 일을 겪으면서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행복도 잊지 마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소중한 한 사람이에요. 저도 대규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대규에게 쏟아부었죠. 제 삶은 온통 대규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대규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규는 제 과도한 관심과 기대에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위해 산다는 게 꼭 자신의 삶을 버리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가꾸고 행복해할 때 자식들도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식들도 삶의 긍정적인 면을 배우게 되니까요. 이제 저는 새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대규의 일로 힘들어하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대규도 이제 곧 자기 삶의 새로운 장을 열 거예요. 그동안의 방황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지금의 저를 떠올려 주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결국 이겨냈잖아요.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요.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